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명재건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사법부 장악 플랜의 속도를 더욱 가열차게 높일 것입니다. 사법개혁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소경찰을 뛰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 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이제는 누가 나서야 되냐? 누가 나서야 돼요? 그럼 뭐 보통은 사장님이 뭐 이제 그렇죠. 교통 정리를 하셔야 되죠. CEO가 나서야죠. 이건 위기 상황이잖아요. KBS로서는. 예, 맞습니다. 공신력의 위기예요. 예. 추측성 보도를 막기 위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혹은 이 김경록 씨의 이른바 증거인멸 경죄 혐의나 네. 또는 네, 10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삼성공장을 방문했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다시 만났네요. 네, 오늘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협약식이 있었는데 이재용 네.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이 부회장을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인사를 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고 반장, 지금 화성 살인 사건,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고문 의혹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기된 상태인데 경찰이 당시 수사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 이춘재의 8차 사건 관련 진술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또 앞으로 이 당시 사건 수사 전반적인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인으로 지목돼서 20년을 살았던 윤모 씨가 지금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오늘 국정감사도 예외 없이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대 국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이 제일 뜨거워 보입니다. 물론 뭐 법사위에 감사원 국감도 쟁점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 두 곳이 상당히 공방이 치열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또 장학금 수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권익위의 경우에는 지금 부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부인이 받는 상황이 장관직 수행과 이해 충돌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속보도 반영해 가면서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라고 있죠. 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다뤘는데 그 인터뷰를 놓고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간의 갈등 양상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최 반장 발제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회의 끝난 이후에도 정말로 많은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의 인터뷰 내용이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처음에 KBS는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 사측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취재 및 보고 과정을 전방위로 조사하겠다. 민간위원까지 참여시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KBS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성재호 사회부장이 오늘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또 그 다른 법조팀 그 기자들도 사측이 비겁하다, 회사가 비겁하다 이런 글을 좀 올리고 있고요. 기자총회도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KBS가 노조가 많아서 정확히 뭐 어느 노조인지 모르겠는데 KBS 노조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조금 전에 이제 비판 성명도 나왔거든요. 그 사측은 KBS보다 유시민의 말을 더 믿느냐 이런 제목이었고,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그 본인과 김경록 씨 간의 인터뷰 내용 일부가 논란이 되자 인터뷰 전문을, 그러니까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악마의 편집 운운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뭐 그 녹취록 전반을 보면 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전문을 공개했고요. KBS 기자총회 결론이 만약에 저희 회의 중에 나오면요, 바로 속보를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자, 아마 좀 늦게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속보를 챙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서울대 국감 등 오늘 국정감사 상황과 삼성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고요. 조국 장관 일과 관련한 검찰 수사 속보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인터뷰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버닝썬 수사 속보와 화성 8차 사건을 둘러싼 고문 논란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아서 이재용 부회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민생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국 장관의 임명에 각각 찬성 반대하는 2개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늘 내놨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향후 국정 운영에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소식과 국감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 정국이 이어진 지 벌써 2달째. 이번 주 들어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를 외치며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제 국무회의에선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보안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자, 오늘은 직접 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열린 삼성 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의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벌어진 후 이재용 부회장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첫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변화를 선도해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동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삼성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도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보니 삼성전자 지난 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고 사실은 그 환경이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여기 현장 업무는 쉽지 않지만 여기 있는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디스플레이 쪽은 일부 핵심 부품 소재 또 장비가 특정 부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소경찰을 뛰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에는요, 이 충남 지역 경제인과의 오천 간담회, 또 해양수산 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 일정을 경제 행보에 할애를 한 거죠.
다만 청와대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자,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미 밝혔듯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라고 했고요. 또 수석 보좌관 회의 때의 말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8일차죠. 총 14개 상임위에서 열렸는데 오늘 주의 깊게 볼 곳은 교육위와 정무위입니다. 먼저 교육위 국감은 서울관악구의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이 감사 대상인데요. 야당은 조 장관 딸과 관련해 허위 인턴 또 특혜 장학금 의혹 등을 제기했고 여당에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아주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은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익인권법센터의 행정에 관한 행정을 가진 컴퓨터가 이게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거 지금 여기 보신 요거를 저희도 찾아봤고요. 요 사항은 지금 그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었고요.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실험실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근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인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장에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장관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해도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박은정 권익위원장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권익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특수부를 축소한다,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 그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충돌 행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 뭐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했는가 여부를 떠나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앞서 조 장관과 법무부는 권익위와는 다른 해석, 즉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법무부와 공문상으로 협의 중에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국정감사 관련한 나머지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공장 찾은 문 대통령,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 공방입니다. 네, 자 국정감사 얘기 해보기 전에요. 청와대 청원 답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이죠. 조국 장관이 당시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 장관 임명 청원, 또 반대 청원 두 가지 상반된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뭐 본질적으로는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인 만큼 청와대가 한 번에 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 조국 장관 후보의 당시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답변자로 청와대로 강정수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이어지는 설명에서도 역시 이 대통령의 기존 발언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또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이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한 원천인 제도까지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쭉 정리한 뒤에 강 센터장 찬반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인용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위법 행위가 확인될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광화문 집회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오늘 오전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 저희 그러니까 청와대죠. 저희가 답할 사안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나 법적인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와대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지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정무위에서는요.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이해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여당 의원들은 상관없다 그런 입장에 이제 방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죠. 네, 한국당은 이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던 시절 이 두 차례 유급을 했음에도 총 6차례에 걸쳐서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특혜이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딸이 장학금을 받은 기간은 이 조 장관이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관과도 겹치는데요. 자, 이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장학금 지급이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된다. 학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관 자녀는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데 조국 장관, 유현진 방어율보다도 낮은 학점 받은 학생한테 성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이 격려하는 장학금, 청탁금지법에 왜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조국 장관의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님, 예. 다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경찰관, 소방관한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고 유현진 방어율보다도 낮은 학생한테 장학금 주는 거는 청탁금지법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관내 소방 직종이나 경찰 등등에 대해서 그 직종의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자, 여러분이 기준을 그럼 바꿔야죠.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직무 소리예요. 연관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조국 장관 이전에도 지금 청탁금지법 2011년 시행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석해오고 있는 기준입니다. 네, 서울대 대상 교육위에서도 이 장학금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014년 조국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일을 놓고 관학회 쪽에서 장학금 대상자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서울대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줬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원을 제출하면서 소위 이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는 허위 병원 진단서를 낸 의혹이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이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사본에 들어간 서체 등을 보면 서울대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로 보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반대로 또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실험실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유력 정치인 아들 김모군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실험실에서 논문 만드는 일을 하는데 논문에 서울대 소속 제1저자로 쓰면 되냐 안 되냐, 또 서울대 프로그램 소속이 맞았냐, 이 맞는 선출 전차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한쪽은 온갖 것을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 없는 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관련한 속보가 더 들어올 거예요. 신반장하고 고반장도 좀 도와서 같이 좀 챙겨주기 바라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조국 장관 임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네 번째 검찰개혁 자체 방안으로 직접 수사 축소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 부정부패, 선거 분야 등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둘러싸고 검찰 또 KBS와의 공방,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그리고 4일 공개 소환 전면 폐지, 그리고 7일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금지, 4월에 한 번꼴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정확히 사흘째인 오늘 네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와 정문 공보관 도입입니다. 자,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 범위가 어디냐?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이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를 대응하는 데 직접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문 공보관은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서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을 없애고 동시에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인물에게 맡긴다는 건데요. 자,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엔 차장급 검사를, 일선검찰청엔 인권감독관을 전문 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형사 1부가 수사하는 사건은 형사 1부장과 1차장 검사가 공식적인 공보 창구입니다. 그리고 특수 2부가 맡은 사건의 경우 특수 2부장과 3차장 검사가 되겠죠. 자, 앞으로는 이거를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현재 4명인 차장 검사 외에 공보를 담당하는 차장 검사를 두고 공보 업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공보를 명확하게 나뉜 다음에 이 보안을 강화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검찰이 내놓은 두 가지 안, 이틀 전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 추진 과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생 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 짚어보면요. 법원이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 두고 야권의 항의가 거셉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맞춤형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했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명재관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죠. 자, 명판사는 검찰 출신인데요.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 이 영장판사를 지내기도 한 부장판사에게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좀 해명을 해보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명재건이가 미쳤나 봐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법조 경력이 있든 없든 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 일단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다음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데요. 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도 몇 차례 더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는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자, 또 증거인멸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담긴 증권사 직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정 교수가?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문제에 관해서는 떼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죠? 네,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자, 이를 토대로 유 이사장도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방송에선 공개되지 않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경록 씨가 내가 인정을 했다. 이 손을 댄 이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답한 대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 이사장 인정했다는 말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해당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서 이 김경록 씨와의 녹취록은 이 자신, 그러니까 나와 알릴레오 제작진, 그리고 김 씨의 변호인,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릴레오 제작진은 TV조선이나 조선일보와 거래 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는 없고요. 변호인이 한테서 나갔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변호인 측에 아주 무거운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쪽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안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지금은 유 이사장 측에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이 녹취에 담긴 유 이사장의 방송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 편향돼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에 대해 유 이사장, 자, 일방적 주장은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지금 김경록 씨와 검찰, 정경심 교수와 검찰은 양 당사자예요. 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거는 논평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논평이에요. 예. 도대체 우리 검사님들의 정서 상태가 어쩌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평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예, 좀 냉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의 검찰개혁 사탄, 부패 선거만 직접 수사입니다. 네, 그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노무현 재단이 아니죠. 저기 유시민, 그러니까 알릴레오 측에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고 또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단 김경록 씨는 이번 인터뷰 내용에 후회가 없고 또 편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문자를 일단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KBS와 유시민 이사장 간에 지금 이제 뭐 갈등 상황, 지금 이제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KBS 내부에 지금 반발과 혼란이 좀 이제 거센 상태인데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KBS는 처음에 그 내용을 반박을 했지만 어제는 이제 사측 명의로 입장이 나왔는데 내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면 조사를 벌이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씨와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KBS 법조팀이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알려주는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KBS는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유 이사장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다시 또 커졌고 어젯밤 KBS가 공식 자료를 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에는 KBS 시청자위원과 언론학자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조국 장관과 검찰 관련 취재, 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사측에서 조사위 구성 방침을 발표했고요. 오늘 KBS 내부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법조팀을 비롯해서 이 보도국의 상당수 일선 기자들, 이 사측이 지나치게 지금 정권 눈치를 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 사측이 조사위를 만들겠다고 결정한 거,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요구한 시나리오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어제 오전에 이 라디오 인터뷰 또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승동 KBS 사장이 직접 이렇게 나서야 한다 요구하면서 말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다른 방송에 전화 연결해서 양승동 사장님이 빨리 그 1시간짜리 영상 그걸 보시라고. 그거하고 9월 11일 날 나간 두 꼭지 또는 다른 시간대 뉴스까지 포함하면 세 꼭지의 그 김경록 씨의 이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쓰였던 리포트. 그거를 비교를 해보시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자명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 결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이제 오후에 KBS 안에서 내부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있은 뒤에 실제 KBS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실상 기존의 이 법조 취재 기자를 이 취재 일선에서 배제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실제 이루어지니까 일선에서 기자들은 이건 정권 눈치보기다. 정권 실세인 유시민 이사장의 위세에 눌려서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이죠. 네, 이 KBS의 법조팀을 총괄하는 성재호 사회부장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 부장은 핵심 인물에게 취재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에 확인하는 절차는 국정농단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주장 반박했고요. 또 유 이사장을 향해선 스스로 어용지식인을 자처했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 싸우며 방송을 한다라면서 유 이사장에겐 오직 조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진영의 실력자가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시대 정신을 앞세우면 그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신반장이 말한 성재호 부장이 누구냐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도 몇 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고대영 사장의 퇴진 등을 주도하던 KBS 언론노조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 성향인 KBS 공영노조도 성명을 내고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성 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민주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었다. 이 내부에서조차 해도 너무한다라고 반발하는 것이다라면서 사측을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KBS 법조팀장 역시 이 법조팀을 취재해서 배제한 건 이번 사건의 플레이어인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을 회사가 수용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KBS 기자들이 오늘 오후 5시 반 이 긴급 기자협회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키로 했습니다. 네, 자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 간의 갈등도 커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유 이사장이 오늘 오후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아까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당초 이 녹취록은 몇몇 일부의 사람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진 것은 사실상 검찰이 넘겼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이제 유 이사장이 제기했던 거죠. 네, 유 이사장의 말을 종합하면 김경록 씨와의 녹취 음성 파일은 자신과 알릴레오 제작진만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한 녹취록은 자신들과 김 씨의 변호인이 갖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검찰도 녹취록을 확보를 했고 이후 특정 언론이 녹취록을 입수하게 된 것도 사실상 검찰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김경록 씨가 검사한테 갔을 때 검사가 이미 녹취록 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문을 내용을 알고 있더라. 그럼요. 우리 방송 나가는 동안에 이미 다 검토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인터뷰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좀 했던 것 같고요. TV조선이 이제 보도한
그 사진을 보니까 예. 우리가 만든 녹취록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TV조선 기자들은 변호인에게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것은 변호인한테서 나갔을 수도 있고 네.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검찰에 들어간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후폭풍도 크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상당히 커졌는데 자유한국당이 법원을 항의 방문하겠다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포기를 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지금까지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이거는 비정상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내 이 사법 장악 저지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요. 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라면서 이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견도 전하고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조국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검찰이 동생분 영장 재청구 방침 밝혔는데 하실 말씀 없나요? 필요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오늘 검찰이 밝힌 네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하되 꼭 필요한 분야만 하겠다는 거죠? 네, 대검찰청은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라면서 경제, 부정부패, 또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이 직접 수사의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이 검찰과 협의해서 관련 법령 재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내용 보완을 위해서 전문 공보관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중대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이나 이런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대검은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서 수사 보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검찰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침인 모양이군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전문 공보관 도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글날이었던 어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2차 광화문 집회는 별다른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도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노숙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2차 광화문 집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숭례문 앞까지 약 1.7km 직선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종로 사거리, 종로 일가, 심지어 서대문 방면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산인해였죠. 자, 집회 자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심의 범국민투쟁본부가 주도를 했지만 이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다종다양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 늘었다는 방증이겠죠. 자, 어제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시민의 한 사람 자격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나란히 이 단하에서 저렇게 집회를 지켜봤습니다. 자, 황 대표 오늘 이런 소감을 밝히더군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조국을 구속하고 대통령이 사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2차 집회가 낳은 스타 황교안 대표도 아니었고요. 이 전광훈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개그맨도 웃기는 목사, 만능 엔터테이너 스타 목사
장경동 대전 중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자, 1956년생 동갑내기 친구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의기투합키로 했다는 이 장경동 목사.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입을 뗍니다. 왜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 한 명이 울고 있어도 가서 달래주는 게 목사거든요. 그러면 수백만 명이 울고 있으면 오셔서 달래주셔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기 나오시면 위험할 것 같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경동 목사 이렇게 화제를 낳고 있는 이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만 틀면 나왔던 사람인데 요즘 통 볼 수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런 거냐라는 궁금증 때문이었겠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치미 국물 거기 이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 말이죠. 자, 장 목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렇게요. 왜 요즘에는 목사님 동침이 안 나와요? 잘렸습니다. 제 양반이 멀쩡한 나를 갖다 계속 팔아먹어가지고. 자, 지금 들으신 이 얘기는 뭐 농담이고요. 사실은 북한 관련 발언을 했던 게 조금 논란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한 강연에서 이 북한이 침략을 해오면 남한 사람 2천만 명이 북한 사람 2천만 명을 랑 같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악이 나와서 복원을 하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북한 사람 죽이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방송 하차를 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나한테 이런 반문을 해요. 목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죽이라면 되냐고. 맞아요. 근데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적은 죽여야 되는 거요. 원수와 적은 달라. 북한은 사랑해야 되지만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그 말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쳐들어오면 그냥 죽냐? 원수여 오셨군요. 죽여 주시옵소서. 너는 기억하냐? 자, 이 숨 넘어가는 따발총 드립, 저 격정적인 몸짓 죽여야 되는 거요 하는 저 구수한 사투리. 저도 어제 집회 3시간 정도 집회 쭉 지켜봤는데 이 장경동 목사 연설 때 이 군중들 반응이 제일 열광적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제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계속 올라 있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일단 어제 2차 광화문 집회 불상사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효자동 쪽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이 도로에서는 노숙농성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 새벽 풍경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가지고 일교차 정말 큰데 바닥에 저렇게 단열재 하나 깔아놓고 이불 덮고 저렇게 도로 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찬 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요. 자, 현장을 저렇게 지키고 있던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직접 저분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듣네요. 대통령님, 우리 말씀 좀 들어주세요. 좀 나오세요. 좀 합시다. 예, 대통령이란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정말로 못 살겠어요. 좀 나와서 좀 들어달라고 좀 호소 좀 해주세요. 정말. 자,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포도리와 함께 경찰의 마스코트 상징으로 통했던 포순이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무튼요. 자, 이 성적 고정관념이 들어간 이 겉모습의 변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자, 이렇습니다. 포순이의 모습을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저렇게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꼭 치마를 입어야 하느냐? 그래서 바지를 입히겠다는 겁니다. 또 단발머리 모양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얇은 눈썹 붉기 등등 여성 캐릭터는 꼭 이래야 한다. 고정된 그 이미지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경찰청 마음대로 휙휙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포도리 포순이 캐릭터를 만화가 이현세 씨가 그렸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캐릭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현세 씨의 허락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 젠더 이슈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말이죠. 벌써부터 뭐 찬반 양론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인데요. 최근 이제 태풍 미탁 관련한 피해가 컸잖아요. 경북 영덕과 울진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 세 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요, 피해 복구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아까 앞서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오늘 진행 중인 국정감사 중에서요, 교육위원회하고 정무위원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다른 국정감사 얘기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이 대구가 수구의 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야당 의원들과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 대구시의 새마을 장학금 지원 액수가 저소득층 자녀 지원 장학금 액수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대구시가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수구 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 개혁, 혁신 같은 단어가 대구를 상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위에 대구가 지역구인 조원진 대한민국당 의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대구시장이 권영진, 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그렇죠. 시장이죠. 네. 이 수구, 보수라는 표현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역시나 제일 반발한 건 대구 달서의 조원진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시민에 대한 예를 갖춰라. 나라를 다 망쳐놓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뭉개고 있다. 이렇게 발끈했고요. 당연히 여야 간 공방이 불이 붙었습니다. 자, 민주당 홍익표 의원, 조원진처럼 정치하지 마라 하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방금 조원진. 맞아요. 알아. 우리 공화당 잘못 얘기했어요. 뭘 치고 나오려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가요? 대한민국당이 왜 모르고 갑자기 나왔지?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 알고 있었어요. 얘기해놓고서 내가 다시 제 차례에 제가 교정하려고 했죠. 아니, 신반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보통 잘 끊으시잖아요. 그래서 양반장이 얘기할 땐 잘 끊죠. 그래서 시청자 상담실에도 전화 많이 오던데. 그러니까 양반장이 얘기할 땐 좀 끊는 경향이 있는데 신반장하고 고반장이 얘기할 때는 끊을 수가 없죠. 저만 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어요. 네. 자, 좋아요. 자, 국토교통위 상황도 알아볼 텐데 오늘 한국도로공사 국감이 있었잖아요. 이강래 사장 행적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2일이었는데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태풍 미탁 상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 국토위원들의 동의하에 현장 지휘를 위해 자리를 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 지금 거예요? 또 끊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방문하신 거죠. 네. 예민하네요. 왜 논란이 됐냐고 하면 그렇게 양해를 얻어서 국감장을 나온 다음에 이 도로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비상대기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의원들 이건 심각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만 직무유기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잠깐만, 집으로 갔다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 그때 이낙연 총리가 비상대기령을 내리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강래 사장도 일단 이유는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지금 아시다시피 일부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명 정도가 당시 도로공사 상황실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어서 거길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강래 사장은 자신이 거긴 가진 못했지만 집에 가서 TV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자세로 들어가자마자 TV로 재난 방송을 보면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또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재차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이강래 사장 의원님들이 가라고 하지 않았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목소리를 또 높이면서 의원들과 피감기관장 사이에 또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다는 거죠. 네, 이강래 사장도 3선이죠. 전직 3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피감기관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모도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홍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홍콩 시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홍콩 배우 주윤발, 그러니까 중국어 잘하지만 고반장이 저우룬파죠, 저우룬파. 홍콩 시위에 참석했다면서요? 네, 최근 SNS에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 4일 검은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하면서 해당 남성은 배우 주윤발로 팬들의 사진 요청에 친절히 응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겁니다. 사진만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저우룬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콩에서 복면 금지법까지 뭐 발동이 되는 판인데 저렇게 보란 듯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한 겁니다. 자, 주윤바 2014년 우산혁명 당시에도 학생 시위의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당국에 소위 찍혀서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참 많았는데요. 뭐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복면까지 쓰고 시위에 참여를 한 겁니다. 예전에 그 연애 활동에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관련해서 돈 좀 덜 벌면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죠. 네, 지금 좀 뭐 누구랑 비교가 되면서 더더욱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청룡 제키 챈입니다. 예, 청룡은 뭐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지난 6월 뭐 대만에서 홍콩 시위를 모른다라고 발언한 바 있고 또 최근에도 중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했다가 욕을 또 엄청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저울음파 정말 닦아답네요. 역시 우리. 네. 네, 거의 뭐 좀 닦으실 거 있어. 뭐 죄송합니다. 중국어 못해요? 닦고 몰라요? 제가 잘 못 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 좀 해주고 나가요. 예? 닦어. 중국어로. 성조가 좀 헷갈려요. 빨리 나가죠. 나중에 나와서. 알았어요. 예. 네. 좋아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강래 태풍 귀가 논란 자택서 재난방송 시청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춘재의 자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 8차 살인사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춘재의 자백의 신빙성 확인, 또 경찰 수사 과오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재심을 준비 중인데요. 고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화성 8차 살인사건, 8차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10번의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이 잡힌, 그래서 모방범죄로 결론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나타난 이춘재의 자백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이미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2009년 출소했는데 이춘재가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이 8차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를 근거로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 분석 결과 채모에서 티타늄 원소 등 중금속 성분이 다량 나왔고 이를 근거로 당시 20대 초반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윤 씨가 범인이 된 겁니다. 체포 후 몇 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는 윤 씨는 항소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교도소에서 살다 감형돼 2009년 출소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붙잡혀서 중년이 돼 교도소를 나온 건데요. 물론 아직 이춘재가 진범인지 아닌지 경찰 발표대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윤 씨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약촌 오거리 사건 재심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결론은 쉽게 번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재심은 그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심, 다시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재수사 또는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려는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래요.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인색하고 바로잡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과오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건 수사에 과오가 있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자백을 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 증거물 대부분이 사건 이후 검찰로 넘어가서 모두 폐기 처분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일부 경찰이 남아있는 증거물을 모아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윤 씨 그리고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수사 관계자들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오늘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윤 총경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주점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과 승리 측의 연결고리인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노건 C&I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이 휴대전화를 버리라 이렇게 종용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윤 총경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도 요즘 이 윤 총경 관련 언급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윤 총경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민가병 총장 오른팔이다. 맞습니까? 자, 조국 식사할 때 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저하고 조국 수석님 식사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조국 만날 때 윤 총장이 그때 행정관이죠.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이잖아요. 민정수석이죠. 네. 윤이 연락해서 그렇게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 사진. 네, 저는 제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경 관련 내용으로 여야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말은 직원들 전체가 돌아가면서 다 찍었고 그 중에 윤도 찍힌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장도 찍었어요? 맞습니다. 누가 찍었어요? 아마 처장도 저 사진 찍었어요? 저는 뭐 저보고 사진 찍자고 한 직원들은 없었고요.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윤종석 비서실장 삼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발언 책임은 발언하는 위원님이 지시는 겁니다. 예. 한강에서 의원 발언한 내용까지 문제 삼아서 소리를 지르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예. 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범죄 수사하십니까? 국정감사해야죠. 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찰 이춘재 자백 의미 있어 수사 경위 등 조사 중. 네, 자, 윤 총경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안으로는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이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뭐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뭐 법정으로 갔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구속 여부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신문을 마친 이 윤 총경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윤 총경의 변호인은 심사 직후에 기자들한테 혐의 사실 다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된다. 영장 청구 범주의 사실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실제 그런 사실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서 특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이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노건 C&I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윤 총경은 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 정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를 버리라 이렇게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14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죠? 네, 연천에서 어젯밤에 이 열병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이래 14번째고요. 이 연천에서는 지난달 연천 백학면 사례 이후에 이번이 2번째 확진입니다. 자, 해당 농장은 어미돼지 4마리가 이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이 농장주가 연천군 측에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이 확진 판정이 난 겁니다. 자, 정부는 이 판정 직후인 어젯밤 11시 10분부로 이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한 4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 반경 3km 이내에는 이곳을 제외하고도 3곳의 농장에서 약 4,12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농장은 경기도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 등과 더불어 정부가 지정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완충 지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연천의 경우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 농장이 바로 방역대 바깥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이 정부가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고자 완충 지역을 설정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발생한 농장으로부터의 수평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확진으로 15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매몰 처분을 받게 됐고요. 이 정부는 완충 지역 주변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서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증거 자료 대부분이 폐기 처분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사 브리핑을 했는데 이 화성 8차 사건 관련 기록, 증거물 대부분 폐기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사건 종료 후에 그러니까 이 범인을 잡고 난 후에 관련 증거물을 대부분 다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이 보존 기간이 지나면서 폐기했다는 거죠. 다만 이 경기 오산경찰서 문서고에서 이 사건 기록 사본 일부 잔여 증거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남아있는 증거품은요. 현장에서 발견된 클로버 종류의 풀 그리고 다른 지역 유사 수법 절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옛날 문 창호지라고 합니다. 이 창호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건이긴 하지만 이 창호지 문을 훼손해서 열고 들어갔다는 부분이 비슷해서 남겨둔 증거품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증거를 감정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춘재 자백 중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가 반복되는 면담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번복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백 진술 중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말하기가 곤란하다면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속보가 많이 나오겠네요. 국가수에 감정도 요청한다니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이춘재 화성 8차 자백 의미 있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요즘 유튜버 인기 두말할 필요 없죠. 유튜버 인기 비결은 단시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아마 그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인기 유튜버인 대도서관 나동현 씨가 2017년 한 해 동안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17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오늘 게임 아주 대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본명보다 닉네임 대도서관으로 잘 알려진 나동현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9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대도서관이 지난해 유튜브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17억 원이 넘습니다. 보통 한 달에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도서관의 경우 비교적 소득 파악이 쉬운 편입니다. 이른바 MCN, 멀티채널 네트워크의 약어인데요. 유튜버 등에게 방송 기획, 제작, 송출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업체입니다. 대도서관은 이런 업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통해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여간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유튜버 과세는 이번 국감에서도 종종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보람튜브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월 수익이 36억에 6세 보람
유튜버 보람이가 뭐 95억 뭐 청담동 빌딩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고소득 유튜버를 보면서 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과세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나 국세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포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일정 부분 뭐 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좀 촘촘하게 하려고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유튜버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 사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신설 적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파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가세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버의 소득 파악은 앞서 소개한 MCN 소속을 제외하고 연간 $10,000 초과 시 한국은행에서 수집한 외환 수치 자료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상 연간 $10,000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버 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자 구글코리아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는데요. 결국 소득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의 기본인 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유튜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세 당국이 더욱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만들기로 했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오늘 첫 회의는 불발됐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내일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속보 있으면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의 첫 절차죠. 한일 양자 협의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마침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00일을 맞는 내일 정부도 대통령 직속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이 위원회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정부 관계기관이 내일부터 합동조사에 들어갑니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 웃어요? 왜, 부반장은 왜?